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가장 로맨틱한 물의 도시, 네, 바로 베네치아죠. 베네치아는 과거 해상을 장악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공화국이었고 현재는 이탈리아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네치아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도시가 활력을 얻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베네치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베네치아의 상징과도 같은 물은 현재 이 도시를 아예 사라지게 할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베네치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입니다.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주의 중심 도시 베네치아, 영어로 베니스라고도 하는 이 도시의 총 면적은 414.57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세종특별자치시와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2023년 기준 구도심, 육지, 그리고 섬의 인구를 포함해 약 25만 8,051명이 살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네치아 모든 운송이나 교통이 배로 이동하고 있죠.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운하의 도시로 불리기도 하고, 이러한 특징 덕에 매년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베네치아에서 생기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먼저 베네치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때는 시간을 거슬러 6세기경, 당시 게르만족이 이탈리아 반도를 침략하자 로마인들은 이를 피해 베네치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석호 중앙에 위치해 외부로부터 자연스럽게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로마인들이 이주하면서 작은 섬들이 이어지는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지만 베네치아는 농업이 불가능한 땅이라서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베네치아의 물길은 교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결국 베네치아는 배라는 교통수단이 크게 발전하면서 과거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친 하나의 해상공화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828년 베네치아 상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보관된 성물을 훔쳐오면서 도시의 명성을 얻기도 했는데, 이때 옮겨진 유골의 주인이 바로 성 마르코입니다. 당시 훔쳐온 성물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 현재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명소 산마르코 대성당이었고요. 그렇게 베네치아 공화국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키워나갔고 이후에는 거대한 해양제국으로 발전하면서 부를 쌓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베네치아 영토의 위치가 해상무역에서 아주 유리하기도 했고 일찍부터 발전한 강력한 해군력은 무역하는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탈리아에서 한때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죠. 특히 1202년부터 1204년까지 이어진 제4차 십자군 원정에선 주변국들과는 달리 이미 3천여 척의 배를 보유하고 있었던 덕에 전쟁에 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정복한 땅의 일부를 받기도 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베네치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유럽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베네치아의 번영도 어느 순간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베네치아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과 경쟁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에서 패배해 동지중해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상실하게 됐어요. 심지어 이때 베네치아를 거치지 않고 인도로 갈 수 있는 신항로가 개척되기도 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무역의 흐름이 이동해 무역으로 먹고 살던 베네치아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베네치아는 유럽 대륙에서 지위가 하락함과 동시에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결국 18세기 무렵 베네치아 공화국은 종말을 맞이한 뒤 당시 베네치아는 도박장과 사창가 등이 넘치는 황폐한 지역으로 전락했고 길거리에는 노숙자와 구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렇게 베네치아의 가난한 시간이 지속되던 20세기 베네치아가 다시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베네치아, 대표적인 관광도시죠. 베네치아가 끊임없는 경제난을 겪고 있던 시기 전 세계 사람들은 물 위에 떠있는 도시라는 특징과 베네치아의 교통수단인 곤돌라를 경험하기 위해 이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베네치아는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고 매년 3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베네치아를 방문하고 있어 도시의 시스템이 관광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펼쳐질 정도로 관광산업은 베네치아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런데 관광객의 유입으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던 베네치아였지만 이 상황을 인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오버투어리즘. 여기서 말씀드린 오버투어리즘은 쉽게 말해 과도한 관광객이 몰리면서 베네치아 주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것을 말해요. 특히 베네치아는 차가 돌아다니지 않아 시내로 화물 운송이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육로로 수레를 끌고 과일이나 생필품을 운반할 경우에도 계단을 계속 오르고 내려야 해요. 이로 인해 상품 품질에 비해 물가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워낙 좁은 거리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관광객들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 오버투어리즘의 몸살을 앓고 있던 도시의 주민들은 결국 베네치아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베네치아의 인구는 절반이나 줄게 되었고 2023년 기준 약 5만 명에 불과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주민들은 관광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관광객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아무래도 바다 위의 도시이다 보니 습도가 높아 빨래도 잘 마르지
깨끗하지 않고 늘 소금기 가득한 공기 덕에 부식이 빨라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식 문제마저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 1987년 베네치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 이걸 다시 말해보자면 사소한 편의나 불편 해소를 위해 수리를 진행할 경우 당국의 허락을 맡아야만 해요. 해외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일처리를 빠르게 해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유의 느긋한 문화와 복잡한 절차가 결합되면서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수리 허가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결국 베네치아는 과도하게 관광에 의존하면서 지역 인프라의 피해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는 계속 유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네치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의 도시라고 불리며 명성을 떨쳤던 베네치아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는 본래 내륙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와 만들어진 늪지대였다고 해요. 갯벌과 갯벌 사이에 있는 섬들이 메워지면서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 집안이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집안이 불안정한 곳을 피해 도시를 형성했죠. 이 말은 즉 현재 베네치아는 각 지역을 잇기 위해 수많은 다리와 운하를 단단히 엮어 만든 도시라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는 별다른 하수시설이 없었기에 생활 오수를 그대로 흘려보내 도시 전체가 악취와 병균으로 가득 차버릴 수도 있었지만, 운하는 물들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물이 흐르면서도 도시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수많은 물건들을 실은 배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통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베네치아가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이다 보니 도시 아래에 흐르고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에 과거부터 베네치아 사람들은 빗물을 모아 식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왔죠. 하지만 진흙을 기반으로 형성된 베네치아가 1년에 2-3mm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물에 둘러싸인 베네치아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의 가장 위쪽 석호에 자리 잡고 있어 밀물과 썰물, 즉 조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요. 이로 인해 만조가 되면 산 마르코 광장까지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최근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물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홍수에도 매우 취약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베네치아는 지난 1923년부터 기록된 공식 수위 자료에서 2023년까지 150cm가 넘는 홍수가 10차례 발생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도 5차례는 최근 몇 년간 연달아 발생해 베네치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18년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면서 도시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겼고 최소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였던 2019년에는 전 세계 많은 언론이 집중할 정도로 큰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이때 조수의 최대 높이는 187cm로 베네치아 도시의 80% 이상이 물에 잠겨 산 마르코 광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물난리로 고통을 받았어요. 결국 베네치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었고, 당시 홍수로 인해 10억 유로, 한화로 무려 약 1조 4,6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이탈리아 정부는 하나의 대안을 내놓게 되는데, 이 해결책의 이름은 다름 아닌 모세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베네치아의 만성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홍수 예방 시스템으로 약 78개의 인공차단벽이 평상시에는 잠겨있다가 비상시 수면 위로 솟아올라 3m의 조수를 막아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약 8조 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17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2022년 완공되었으나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베네치아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지난 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베네치아의 상징과도 같았던 물이 말라 운하의 바닥이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이로 인해 곤돌라와 수상택시 등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관광 수익으로 먹고 살던 현지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베네치아의 가장 큰 매력이자 문제가 되어버린 물. 과연 베네치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